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김현애 이사님 ESG 투자자문 김현애 이사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저번에 너무 이야기 깔끔하게 분석을 잘 해주셔서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드렸는데 나와주셨어요. 이사님 저희 또 가족분들하고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링가족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제가 그때 촬영했을 때가 거의 4달 전인 것 같아요. 예, 4달 전에 이제 1월 달에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을 때 나왔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시장이 그래도 많이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새로 불러주신 만큼 또 오늘도 많은 좋은 것들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사이에 또 그 이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를 많이 염탐을 해봤어요. 예. 영상에 괜찮은 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 그런 것도 제가 이따 요청드리 같이 한 번 더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주식에 관한 궁금한 것들 또 물어볼게요. 예, 예. 최근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미국의 예. 은행이 여러 개 무너지고 어젠가 퍼스트 리퍼블릭도 결국 파산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촬영의 기준으로. 그래서 워런 버핏도 이런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 이 은행 위기에 대한 궁금증부터 몇 가지 좀 여쭤볼까 해요. 예. 네. 첫 번째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쇼크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최근에 은행주들 하락과 뱅크런 이슈 이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걸까요? 실리콘밸리 뱅크는 말 그대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투자도 해주고 대출도 해주는 그런 좀 특수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뭐 아시다시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금리가 급등을 해 보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아무래도 생존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금 형국이 돼버렸고, 그 과정에서 이런 스타트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 실리콘밸리에 관련된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고 뱅크런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뭐 이 뱅크런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뱅크런이 너무 쉬워졌죠. 예전에 뱅크런이라고 하면은 정말 은행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뱅크런이잖아요. 돈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인출을 하려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달려갔는데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원클릭만 해도 바로 이제 출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뱅크런의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 그래서 누군가 트위터로 이 은행이 불안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대거 인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뱅크런이 좀 연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막상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 앞에 사람들은 없잖아요. 없었어요. 없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뱅크런이 단기간에 일어났고, 이거를 안정화해서 잡으려고 결국 미국의 이제 재무부가 나서서 우리가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 이 자금을 지원을 하겠다. 예금자 보호 한도 이상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시장 안정화 정책 멘트를 계속 하면서 그나마 이 위기를 어느 정도는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은행 위기, 미국의 이제 은행 몇 개 은행 파산은 사실은 좀 이런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좀 특화된 은행한테 조금 집중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상업은행 전체적인 확산까지로는 다들 좀 안 보고 계시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워렌 버핏도 위험하다, 은행 구조가 전반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 워렌 버핏도 덧붙여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은행 위기나 예금자 보호로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행 위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서 볼 거냐, 결국 이 은행 위기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지금 은행들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있잖아요. 이 지급 준비율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지급 준비율의 한도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0% 가까이 지급 준비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들은 조금만 인출을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이거를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산이라는 게 계속 손해보면서 팔아야 되는 자산이고, 사실 스타트업에 대출을 한 자산을 어떻게 이걸 걷어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금 흐름이 이제 끊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은행들의 자금이 막히면서
이게 이제 은행 파산으로 연결이 된 거고 궁극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확산이 된 거냐 이거는 이제 결국은 미국 정부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죠. 예, 재무부라든지 연준은 우리는 이게 이제 은행 위기 확산으로는 막겠다. 이게 천명을 한 거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은행 전반적인 시스템 위기까지로는 안 간다. 지금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통용됐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미국의 S&P나 은행주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파산하는 은행들은 생기겠지만 전반적인 은행 섹터는 크게 이제 조정 받았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워렌 버핏도 이제 그 일부의 은행주는 이제 그 매도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뱅커 오브 아메리카 같은 그런 이제 우량 은행들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제 이 은행주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우량 은행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가 시스템적인 위기로 크게 전이되지는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곧 금리 인상 또 발표도 있잖아요. 예. 촬영일 기준으로 예. 제닛 옐런 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더는 안 된다는 그 뉘앙스로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연준에서는 아직 계속 간다. 왜냐면 물가를 예. 전혀 지금 잡는 그 상황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둘이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 제닛 옐런이 말하자면 이제 그 지금 파월의 이 선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전에 이제 연준 의장을 하셨고, 의장. 예. 근데 이제 제닛 옐런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재무부 쪽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 다른 카운터 파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무부는 이제 재정 정책을 하는 거고 연준은 중앙은행 역할로 이제 그 통화 정책을 하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 성향이 조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금리 결정한 거는 중앙은행의 이제 권한인 거죠. 중앙은행 권한이고 결국은 파월이 생각하는 지금 그 물가 레벨이 얼마만큼 잡혔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연준 의원들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그 은행 파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2008년 금융위기랑 많이들 비교를 해서 보시고 계신데, 예. 그때도 처음에 금융위기가 이제 은행이 스타트였다고 하는데, 맞죠. 그때 금융위기하고 지금하고 또 어떻게 다르고 그때는 왜 일어났었죠? 부동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 빅숏이라는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크리스찬 벨 나오는 거.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 사람이 그 헤지펀드 매니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분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 미국이 왜 위험하다고 느꼈을까? 그 빅숏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미국은 사실은 이 부동산에서 오는 금융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아파트 대출이나 건물 대출을 해가지고 많이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택을 이제 모기지로 해서 대출을 해서 사는데 이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또 그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이 모기지 채권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투자 은행들이 이걸 이제 CDO라는 이제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하나의 또 구조화 채권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신용 등급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레버리지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기초 자산은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신용을 한 두세 번 써버리는 거죠. 이게 50만 원짜리 마이크면은 누구한테 빌려주면 3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대출을 하고 또 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반복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초 자산,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이한 파생 금융 상품이 굉장히 만연했던 때가 미국의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전 상황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베일이 결국은 그 CDS를 숏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 큰 돈을 벌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지금의 상황은 사실 미국이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을 했냐 하면요. 그걸 봐야 되는데 미국의 모기지 회사가 큰 모기지 회사가 프레디메, 지니메, 페니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대형 모기지 회사를 그냥 다 국유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뭐 KB국민은행 같은 걸 바로 국유화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대형 모기지 회사를 국유화를 해버리면서 시장에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개입을 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 기준에서 보면. 예. 근데 미국이나 미국 연준은 사실은 굉장히 그럴 때 과감하면서 빠르게 개입을 하죠. 그래서 시장의 안정을 찾는 핵심이 사실은 모기지, 부동산과 관련된 이 레버리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매스를 댄 거죠. 매수를 돼서 국유할 건 국유화하고 상각할 건 상각하고 그 다음에 아이비들한테 지원할 돈은 연준에서 쫙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해결을 한 거죠. 그렇게 해결을 하고 나서 미국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결국은 이 부채 비율을 은행들의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된다. 예, 그걸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BIS라고 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그 자본금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타이트하게 두면서 기존에 했던 그런 이제 파생 레버리지형 상품들은 많이 없어진 거죠. 예,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은행들은 그때 대비해서는 훨씬 건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의 레버리지를 쓰진 않으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정말 그 은행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의 극한을 보여준 거죠, 미국은. 예,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중앙은행이 나서서 국유화를 하고 재무부가 나서서 뭐 그냥 은행들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기니까 은행이 너무 나서서 뭐 관치금융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사실 미국은 더 했죠. 2008년도에. 그래서 그런 사태들을 보면은 지금의 사태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좀 뭐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태고 재무부나 연준 입장에서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계속 뭐 제닛 옐런이나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잖아요.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잖아요, 그죠? 그거를 시장이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시장 정도의 그 SVB 사태가 터져도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영리하거든요. 시장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재무부나 이제 그 연준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위기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은 시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 주가 지수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이제 한 채 구매하려면 대출 40%인가 50% 정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벌이만 잘 보장이 되면 뭐 90% 거의 집값의 100% 가까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와르르 무너지면 그 대출이 90% 100%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시에 은행 맞습니다. 이슈들은.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 LTV나 DSR이라고 하죠. 대출 상한 이런 부분을 지금보다는 좀 많이 느슨했죠. 맞아요. 근데 70% 이제 정도 많이 그렇죠. 됐다고. 근데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가지고 가서 한국도 뭐 물론 이제 개인 채무 비율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 LTV나 DSR을 컨트롤하면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빅숏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뭐 집에 있는 개가 대출을 받았다는 등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너무 쉽고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큰 금액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켰는데 그 대출을 기초로 한 다양한 이제 레버리지 파생 상품들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초 자산이 조금만 움직여도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은행 쇼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은행 파산 쇼크로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금리 인상 사실 거의 지금 종점에 왔잖아요. 예. 뭐 현재 5%고 이제 내일 발표되는 건 뭐 0.25 다들 예상하시는데 뭐 한 번 정말 많아야 두 번. 예전에는 저번에 뭐 일본 노무라증권인가 백스텝 얘기도 한 번 있었더라고요. 물론 되지는 않았지만 예. 희망사항이었겠지만 그래서 금리가 이제 거의 종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폭등할 거라고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 때 기대를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반등을 했죠. 그렇죠. 이게 계속 이어질 거란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대장주가 얼마나 오를까 이거보다도 일단은 이 금리가 지금 5%에서 뭐 5.25로 간다고 치고 이게 얼마만큼 유지될 거가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스텝이든 이제 내리는 게 뭐 이제 뭐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결국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 수치인 거고, 이 물가 수치가 적절하게 나올 때 결국은 연준은 이 금리를 내리는 이런 결정을 할 텐데, 사실 뭐 저도 그 타이밍은 저도 너무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데 뭐 정확하게 뭐 이 부분을 예측하기는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예. 다만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거냐,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주식은 아까 그 실적 발표 말씀하셨는데, 실적 발표가 사실 미국의 이제 기업들, 빅테크 기업이든 아니면 우량한 기업들은 사실 실적 예상치를 이미 굉장히 낮게 냈어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실적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같은 종목이 이제 실적이 뭐 아주 좋게 나온 건 아닌데 크게 올랐잖아요. 10% 넘게 올랐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기업들은 올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게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레벨의 그 실적보다 조금만 좋아도 시장은 지난주에 보였듯이 그런 반등이 지속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일단 작년에 이미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글루미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장은 오를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지난번에 와서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대기업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실적 예상치를 일부러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먼저 실적 예상치를 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미국 주식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방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최종 금리가 이제 딱 발표가 되고, 우리 이제 동결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 이것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까. 예. 이제 금리를 더 안 올리더라도 이걸 뭐 1년 넘게 유지하게 되면 시장은 또 날아가고, 또 은행도 또 박살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그 유지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길어지게 될지, 그거를 잘 판단하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한다는 거.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또 채권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 나름 또 그때 말씀하시기로 이제 자산 배분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은행 쇼크로 인해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원래 채권이었는데, 그 채권이 정말 많이 폭락했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망한 거 중에 1순위가 바로 채권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채권 때문에 이렇게 폭락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할 때 이제 채권이 폭락했다기보다도 이미 채권이 작년에 워낙 조정을 많이 받은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금리가 연준이 금리를 급등하게 올리면서, 빠르게 올리면서 미국의 국채, 뭐 한국의 국채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국채가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 국채 금리하고 채권의 가격은 반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빠집니다. 뭐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1 플러스 1은 2 같은 뭐 이런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렸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더 많이 빠졌고, 실리콘밸리 뱅크도 유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인출 사태를 막으려고 하니까 국채를 팔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스타트업 채권들을 어떻게 팔 수가 있겠어요. 뭐 얘네들은 이미 등급도 없는 채권들이고 대출일 텐데, 예, 그래서 그런 국채를 먼저 팔다 보니까 국채가 더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채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수치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말고 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이제 국고채 ETF 중에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 이게 이제 22년도에 작년에 9.2% 하락했어요. 예, 많이 하락을 했고, 올해는 뭐 한 4%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채권 5%면 진짜 많이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채권이 작년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 올해 어느 정도 반등 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에 왔을 때도 채권이 좀 자산 배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주식도 많이 빠졌고 채권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22년도에 둘 다 빠진 거죠. 보통 채권, 특히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국채는
미국 국채든 한국 국채든 사실은 이것만큼 안전자산은 없죠. 왜냐하면 주식하고 채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국가 주식이라는 건 없죠. 네, 국가가 발행하는 주식은 없는데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인 거죠. 그래서 이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은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주는 게 이제 국채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라고 하면은 그 채권의 신용 등급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AAA 등급이 미국의 국채인 거고, 한국의 국채도 글로벌 신용 평가 이 등급으로 보면 AA 굉장히 높은 국채인 거죠. 그래서 이 안전자산, 이 국채가 위험 자산이 안 좋을 때 국채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국채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이 빠지는데 국채도 같이 빠진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안정화돼서 채권의 금리도 안정화된다. 이 상황에 놓고 보면은 사실은 국채가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다. 특히 자산 배분에서 주식하고 굉장히 매치가 괜찮고 둘 간의 이제 상관관계도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국채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내가 뭐 주식도 지금 물려있는데 무슨 국채를 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주식의 이 위험 자산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용도로 국채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이제 투자 에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크게 놓고 보면은 이제 국채하고 이제 회사채가 있죠. 그래서 이 발행하는 주체가 국가면은 이제 국채인 거고, 회사가 발행하면은 회사채인데, 이 지금 국채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회사채도 이 회사채별로 등급이 다 있는 거죠. 등급, 신용 등급이 다 있고, 이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채 같은 경우도 괜찮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신용도가 굉장히 괜찮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스타트업이나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안 좋은 회사들이 어렵지, 이런 뭐 괜찮은 우량한 회사들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채나 회사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뭐 ETF든 채권을 직접 뭐 매수를 하시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국채나 회사채를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작년부터 이 금리 일드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이제 채권에서는 이제 캐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채를 지금 이제 국채를 사면은 이거를 이제 YTM이라고 해서 내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국채면 3.3%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3.2, 3.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만기까지 우리나라가 한국이 안 망하면은 3.3을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금처럼. 근데 이걸 가져가면서 어떤 샥이 와가지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거죠. 금리가 빠지면 채권이 오르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내가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채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이 굉장히 괜찮은 그 투자 대안 중에 하나의 자산 배분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은 채권형 ETF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ETF들을 한번 비교 검색을 해보시고 이 채권형 ETF 한번 발을 담가 보시면은 좀 더 재미있는, 뭐 재미있다기보다도 좀 의미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다른 메이저 자산운용사하고 인터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인터뷰 쪽에서 요청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 반, 채권 반, 이런 식으로 혼합형 ETF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길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단일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몇 개 대장주 몇 개 하고 채권하고 섞어서는 ETF 시장 앞으로 굉장히 상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운용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당연히 자기네가 이제 그 새로 출시한 상품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발매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역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그만큼 전망이 좋다는 소리니까. 최근에 갑자기 이런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채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셔서 제가 이 질문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채권 혼합형 ETF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30%, 뭐 또는 테슬라 30% 하고 나머지 70%를 이제 한국 채권으로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퇴직연금 계좌에 이거를 안전자산 이 카테고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연금 계좌에서 예, 투자할 수 있단 말이죠.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넣구나.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의도성이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30대 70, 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 채권하고 주식하고의 이 궁합이 맞죠. 그러니까 채권 혼합이 형이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뭐 주식이 빠지면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더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은행 금리를 내리니까. 채권이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좀 빠질 수 있고 이게 이제 리밸런스를 해가면서 이 리밸런스 효과로 인해서 장기적인 성과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주식 30%인데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좀 빠졌어요 단기간에. 그러면 이 30%를 맞추기 위해서 테슬라는 더 사고 채권은 올라간 채권은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리밸런스를 해가거든요. 운용사는 ETF를.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기 상품으로는 괜찮죠. 다만 이제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좀 리스크는 그렇죠. 있지만.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단일 종목하고 채권으로 그 혼합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안전한 종목 몇 개 더 넣고 그렇게 해서 비율을 계속 맞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품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이사님 또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이야기 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은 이미 경기 침체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5월 2일이잖아요. 예, 그 수출입 데이터가 매월 초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무역 수지 적자이고, 작년에 이제 중국의 락다운이 풀리면서 대중국 관련해서 좀 수출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까보니까 뭐 안 좋죠. 대중국. 그래서 전반적인 기대치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지금 수출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적자폭이 기간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미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안 좋은 데이터가 딱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하고 출산율.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어두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꼴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수출은 정말 좀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대중국 관련해서도 사실은 중국이 소비를 늘리면서 락다운이 풀리면서 소비를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만큼 이제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물품을. 그래서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도 이미 이제 중국 기업들이 워낙 화장품을 또 이제 잘 만들다 보니까 그런 수출도 기대보다 굉장히 낮고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의 상황은 경기 침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한국의 장기 국채를 투자해야 된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침체일수록 결국은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릴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상품이 장기 국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장기 국채를 자산 배분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GDP 성장률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가 1.6%로 전망하고 있어요. OECD에서. 그래서 글로벌 평균이 이제 2.6%인데 거기 비해서도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낮은 거죠. G20 평균이 2.6이고 그거보다 낮으니까 사실은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정도의 지금 GDP 성장률, 그 다음에 수출. 그래서 한국은 이미 경기 침체로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미국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가장 또 변동성이 크고 이 경기를 한눈에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실업률이잖아요. 네. 미국은 해고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죠. 실업률이 갑자기 10% 갈 수도 있고 뚝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실업률 데이터는 아직도 굉장히 견조하게 3%대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실업률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 미국의 경기 침체는 실업률이 올라가야 이제 경기 침체를 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소원한 부분이고 한국은 이미 경기 침체가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아까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게 네. 진짜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1970년대가 그때가 우리나라 출산율 정점이었는데 98만 명 정도였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얼마나 많이 낮아졌냐면 그 1970년에 98년에서 그 2020년 23년에 23만 명까지 줄었대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출산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요즘 이제 뭐 제2 중국 말고 제3 투자 뭐 인도 뭐 베트남 뭐 이제 아시아 투자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 들은 지식으로는 이런 제3국에 투자를 할 거면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에 투자를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미래 성장성을 보려면 인구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또 실업률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번에 메타가 그 폭등한 거 중에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용을 줄인 것 때문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런 실업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네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또 해볼까 하는데 네. 사실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리고 예. 이 주식하시는 전문가 이야기들도 이 질문 이제 별로 안 받고 싶으실 것 같아. 네. 근데 그래도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네. 공급만에 여전히 그래도 많이 양호해졌지만 미미하게나마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질문을 제가 가져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오랫동안 이어졌던 주식시장의 두려움이 해소되고는 있는데 이 전쟁 이슈 아직까지도 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이거는 뭐 주식시장하고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전쟁 이슈가 이 사실은 글로벌 그 구조, 글로벌 이제 그 국가 간의 구조를 좀 많이 바꾸고 있는 게 지금 저는 큰 변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무역의 지금 그거 완전히 틀이 다 깨져버렸죠. 무역의 틀이 깨지고 사실은 이제 미국 중심의 어느 정도 이제 무역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으면 이제 오펙이 결국은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달러 특히 미국하고 이제 같이 연동이 됐잖아요. 사우디의 이 움직임이. 그런데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핵심인 사우디가 사실은 지금 미국하고 좀 등을 돌리면서 제가 봤을 때 완전 등 돌린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이게 전쟁이 시작되면 사실은 다들 러시아한테 등을 돌리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하고 보니까 사실은 이 오히려 러시아, 사우디, 그 다음에 뭐 중국,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큰 틀에서 이제 연맹이 형성되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지금 국제 정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위안화 결제까지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렇죠, 원래는 예. 이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정말 정말 오일 머니를 달러로 결제하면서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건데 이거를 이제 위안화로 결제해 주겠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 큰 변화거든요. 엄청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 질서에서 큰 변혁을 불러일으킨 전쟁이다. 이게 이제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를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온 스토리만 놓고 봐도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지금 이벤트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그렇게 연합을 해서 지금 그 유가를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사실은 좀 더 빠져야 되는 국면이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는 게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니까 결국은 뭐 러시아랑 사우디가 같이 연맹을 해서 이제 유가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니까 지금 다들 이 고물가에 고유가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건 국제 질서에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 이벤트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기본적인 공급망 사태라든지 유가라든지 처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는 사태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요즘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은 국제 정세에 이제 변혁을 만들어내는 지금 상황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고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국가의 성장,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의 성장을 봐야 되는데 그런 헤게모니가 미국 중심에서 이제 다각화로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 미국하고 굉장히 친하게 처음 이제 전쟁 초기에는 그러다가 지금 슬슬 발을 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거 예,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저기 대통령도 이제 뭐 중국에 방문해서 네, 중국 갔다 왔죠. 예, 중국 가서 뭐 굉장히 중국 친화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이제 중국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 독일 그 대통령도 중국에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를 보면은 사실은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가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좀 아닌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국제 정세를 지금은 사실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전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급망 이슈가 아니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제뿐만 아니라 뭐 이게 다각화된다고 우려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뉴스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센세이션 했던 게, 전 세계의 모든 무역은 다 달러 결제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틀을 깰 정도로 위안화 결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달러로만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그걸 지금 최근에 이제 바꾸는 추세로.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이 아무리 우리 위안화 결제를 좀 싸게 해주겠다 하면, 나라들이 동참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동참 예. 안 하면 아무 소용없죠. 근데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슬슬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이걸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하게 봤거든요. 사실은 중국은 그 위안화 국제화를 하려고 굉장히 예전부터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안 예. 그게 뭐 2010년 초반에부터 그때 이제 시진핑 집권 초기부터 위안화 국제화 이 얘기를 초반에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IMF SDR에 편입이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실은 업계에서는 그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안화가 IMF SDR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뭐 2015년에 위안화가 갑자기 뭐 절하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고 중국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뭐 그 달러 예치금도 막 줄어들고 지급 준비율이 아니고 이제 달러 보유 자체도 막 잔고가 줄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 중국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중국이 좀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도 그래서 중국 이야기 마침 갖고 왔거든요. 예. 중국이 사실 봉쇄 정책 지금 끝낸 지 벌써 좀 됐습니다. 네. 리오프닝 이 얘기 지겹게 들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너무 반등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쫙쫙쫙 올라가고 미국도 좀 1월부터 해갖고 반등을 시작했는데 코스피도 많이 올라갔죠. 그 슈퍼맨들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만 그렇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번에 나와서도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누구보다 괜찮게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은 좀 다르다고 그렇죠. 제가 말씀을 투자의 관점에서는 꼭 다르게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본주의가 중요하다. 자본주의가 얼마만큼 성숙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나라에. 근데 이제 중국의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은 본인들이 얘기하기에는 이제 5%라고 하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제가 다른 데 통해서 보면 5% 이상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제 경제 상황이나 돌아가는 거는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집중하는 곳 중국이 얘네들은 이제 좀 장기 플랜이잖아요.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미 그 시진핑이 장기 집권이 이제 확정이 됐고 장기 플랜을 하면서 어떤 산업을 키우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그 사회주의 사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사회주의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중국이 제가 중국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따지면 이제 KBS 같은 공영방송 있잖아요. CCTV 보는데 CCTV에 그 기업 총수들이 다 나와서 방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상상을 하기 그렇죠. 어렵죠. 이 뭐 대기업 총수들이 나와서 대담을 그 공영방송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한국에선 보기 힘든 건데 그렇죠. 얘네들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이제 그 중국 그 공산당 입장에서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AI를 키우겠다, 챗GPT를 키우겠다 이러면은 완전 경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도 이제 손을 댄 게 뭐냐면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기업들 간에 완전 경쟁을 시켜서 살아남아서 이 살아남는 자가 결국은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어떤 특정 기업을 이제 몰아주는 그 시대는 지난 거죠. 지났죠. 예, 그게 이제 예전에는 가능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이 기업은 결국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현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가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뭐 1월 달부터 한 4월 달부터 정도 보면은 중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SI 차이나 인터넷 ETF라고 있어요. 미국의 KWEB ETF인데 이게 한 6개월 수익률이 한 30%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CSI 300이라고 해서 대형주 ETF는 한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 기업들은 지금 수익률이 좀 괜찮은 상황.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을 조금 이제 저도 투자에 관심이 많지만 좀 어떤 집중된 앵글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CSI 300 같은 이제 그 대형주 ETF는 사실은 여기에 국영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비중이. 네. 예, 국영 기업이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CSI 차이나 인터넷 ETF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영 기업이죠. 예, 그래서 사실 국영 기업하고 민영 기업하고 경쟁을 놓고 보면 사실 누가 이기겠어요? 거기는 국영 기업이 아무래도 회사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네네. 제가 채권 투자자라면 국영 기업 할 것 같은데 망하진 않죠. 네네. 예. 근데 이 주식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확장성이 국영 기업은 굳이 리스크를 안 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최근에 좀 수익률이 좋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하고 있어서 그 틱톡이라는 앱을 뭐 못 쓰게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거 청문회도 봤어요. 그죠? 엄청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그 미국에서 앱 다운로드 그 순위를 보면요 1등부터 4등까지가 중국 앱이에요. 네, 그래서 뭐 테무, 쉰, 뭐 틱톡, 캡컷 뭐 이렇게 이 5등이 페이스북이더라고요. 페이스북이 일단 5등이라고.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한국도 지금 1등이 알리익스프레스인가? 네. 저도 알리택배 하루에 한 5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 무역 분쟁 속에서도 미국에서 살아남고 이게 승승장구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네요. 1, 2, 3, 4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의 이 상업 유전자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관 포청천 이런 거 보시면 이미 송나라 때 이 신용 결제하고 그 다음에 계좌 이체하고 이미 다 돼요.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그런 이제 커머셜한 이제 그 상업에 굉장히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유전인자도 있고 그런 비즈니스를 이미 미국에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제 중국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 테무라는 앱이 1등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1등을 할 수 있냐. 그래서 테무가 이제 핀더더라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이에요. 뭐 제가 주식을 권유 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나스닥 민영 기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테무가 그 사용자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걸 또 규모의 경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단한 그 중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선방을 지금 미국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선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중국의 투자 앵글을 너무 전통적인 그런 그 산업군보다는 조금 이런 쪽으로 좀 앵글을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뭐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형님이래. 저희 사석에서 이제 좀 배가 좀 친해졌거든요. 이사님,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미국 반도체법 이야기, 사실 요거 지금 굉장히 많이 한동안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미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얻은 게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좀 갖고 와봤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들이 이 반도체법 때문에 아주 큰 위기를 겪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인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나와 있는 스토리는 뭐 다들 아시기 때문에 뭐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그 되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에서는 지금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으라고 지금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버는 거 뺏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초대해놓고 마음껏 드시라고 해놓고 나갈 때 돈은 네가 돈 내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만큼 효용 있게 갈지 사실 유럽에도 이거 보고 뭐 IRA 비슷하게 지금 한다는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그래도 한국의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고 경제 성장을 잘 해나가는데 한국도 호구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호구가 되면 안 되죠. 호구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의도대로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1차적으로는 좀 퀘스천입니다. 예, 뭐 대만의 TSMC도 사실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미국에 굳이 공장을 세워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 어떤 뭐 바인딩 무슨 뭐 계약 조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하지 않지 않을까. 예. 일단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국에서 잘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한국에서 집중을 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되기가 좀 봐야 된다. 왜냐면 미국도 지금 이제 뭐 내년 되면 또 대선이 있고 네. 뭐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뭐 제도라는 거는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뭐 결론 지어서 이게 뭐 어떤 게 득이 된다, 실이 된다 이거를 지금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방금 대선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번에 정상회담 바이든이 아예 공식적으로 나 나간다고 발표를 또 해버렸더라고요. 네. 저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5년제인데 거기 4년제잖아요. 대신 네. 연임이 되지만. 네. 이게 바이든이 돼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게 트럼프로 다시 바뀌었다고 하면, 저는 이 법들이요, 또 싹 더, 자기네 더 이익 공유를 더 많이 갖고 가게 바꿔버리면 어쩌나,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정치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표를 끌어모으려면은 일단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게 미국 우선주의로 가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1등이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1등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게 민주당, 공화당, 공이 이게 자기 표에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됐을 때, 바이든이 됐을 때 사실은 트럼프처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더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여우같이 더 하고. 예, 지금 더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좀 당혹스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대선이 누가 되든 미국의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면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이제 계속 가속화되고 그러면은 경제 이 권역이 좀 더 블록화 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럽은 유럽대로 가고 뭐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또 뭐 미국은 미국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원주의 체계로 글로벌 지도가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 상상은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를 예측하는 게 뭐 경제 예측하는 것보다 뭐 쉽지 않지만 그 미국의 유권자의 지금 방향성은 자국 우선주의에 표를 더 준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또 얘기하셨는데 트럼프가 첫째로 한 말 있잖아요. 아메리칸 퍼스트. 그거 예. 진짜 그거를 몇 번이나 아메리칸 퍼스트 몇 번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그 자국 우월주의로 만드는데 마침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 전쟁도 터지고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국제 정세가. 예. 네, 알겠습니다.